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들은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동안 도통 합의라는 걸 몰랐던 여야였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합의가 나왔네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속보로 좀 전해드리죠.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법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협치의 첫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사실 과제가 여론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가 오늘 합의가 된 건데 요거 오늘 나와 계신 패널 두 분께 좀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협치에서 성과라는 반응이 대충 나왔는데 오늘 요 합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그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영수회담의 결과로서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화답을 할 차례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합의를 해주시라.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오늘 합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대통령실의 입장 그대로 협치의 성과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소통의 첫 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어떤 강행을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제가 볼 땐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뭔가 강행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게 아닌가 약간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자, 두 분 패널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뒷부분에 살짝씩 뭔가를 남겨뒀죠. 지금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다 준비된 건데 국회 본회의에 이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내일 처리하겠다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특히 국회의장, 김재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도 나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5월 2일 그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게 갈 수 있냐. 당초에는 뭐 여야 원내대표를 다 함께 하자고 오래전에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총선 전부터. 네. 근데 제가 의장실에 얘기한 거는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순방 같이 못 간다. 네. 국회의장을 향해서 아니 이거 직권상정 안 시켜주면요. 순방.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출국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이 가는 걸로 명단에 올라 있는데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엄청난 비판과 압박을 지금 국회의장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이거 처리 안 되면 순방 같이 못 간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요. 이거 본회의 열지 않으면 출국 저지까지 불사한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사항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합의 전까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본회의 여는 자체가 논란이었어요. 근데 내일 열리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거든요. 김용민 의원은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이게 사투리입니까 지금?
아따 참말로 너무해. 의장이 법 안 지켜. 왜 할 일을 안 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협상 주체거든요. 당과 의장의 생각이 다르다. 환장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네요. 표현들이 조금 날이 서 있고 거치기도 합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출국을 저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당하고 또 의장하고 생각이 또 달라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협상을 할래도 참 의장님이 좀 편을 좀 들어주거나 전하 원내대표는 막 몸살을 앓을 것 같다니까. 특히 저는 진짜 지난 주말에 링겔 꽂고 누웠어요. 아따 참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요청을 해야 돼요? 의무잖아요, 의무.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국회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채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내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방금 전해드렸죠. 그런데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인 쟁점 법안 몇 개는 아직 합의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러나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진 아니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에서 무소속이 된 건데 이렇게 국회의장을 압박한 전례가 정당에서 좀 있었나요? 보통은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당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김진표 친정 의장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친정. 그러니까 저렇게 환장하겠다. 아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민주당 말과 같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법과 관련해서 의안을 상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면은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것이죠. 목요일 날 이제 그 개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가지고 쟁점 법안, 여야가 합의되지 아니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그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본인의 권한에 따라서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올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 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의원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다? 지금 4일 출국 예정이죠. 뭐 5월 4일인데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예비 음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범위를 얘기를 하면은 왜 김진표 의장이 본인이 정말 뭐 해외에 못 나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핵심은 여야 간의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해가지고 와야 상정한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직권 상정해가지고 또 마지막 어떤 그 21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김진표 국회의장의 충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묘한 게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바라보면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들으셨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오히려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없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어떤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저희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도 여야 합의가 없을 때 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집권 여당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던 것이죠. 김진표 의장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적을 이탈하라는 조항밖에 없어요. 국회법에 의하면. 예. 그럼 국회의원은 뭐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헌법적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예. 의장적인 직함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70% 또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판단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인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적 중립 의무를 자기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상징적인 레거시만 남기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라. 오죽하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자당의 의원들이 과거에 환장하겠다. 그다음에 제발 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왜 우리가 국어를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할 때에는 저도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보여왔던 부분들은 민의라기보다는 본인이 정적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는 레거시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가? 민의가 중요한가? 레거시가 중요한가? 저는 좀 마지막이라도 이제는 좀 판단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하잖아요, 지금요. 국회의장, 그리고 의장이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합의를 강조하는 의장의 입장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라고 직권상정을 외치고 본회의를 열으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 굉장히 묘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낸 이런 목소리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이거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가 했으면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들이지.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자,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거 거죠. 하지 말고 네.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뭔가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선을 넘어 보이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 직권상정을 요청하는데 그걸 국회의장이 안 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욕설이 나왔어요. 박병석, 김진표. 그러니까 앞선 의장과 지금 의장 똑같은 X. 진짜 XXX. 그러면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장이라서 무소속이 됐으니까 의장직을 떠나면 이제 복당이 되는 건데 복당 안 받아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생방송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일은 뭐 저질러 졌네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박지원 전 의원께서 이제 당선인께서 저 의도를 했다고 봅니다. 저걸 의도한 네, 지금 보면은 여러 인물이 등장해 거기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름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인데 예. 이걸 빌려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냥 사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냥 몸풀기로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 본인은 이게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사실. 예. 누구보다도 언론 앞에서 수많은 출연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그렇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무의식 중에 이미 그 박지원 당선인 포함해서 민주당 분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장이나 야당 의장으로 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말이 되게 거칠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선거를 졌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판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만이 사실 저는 무엇보다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거기 이제
많은 이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가서 많은 얘기를 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김준혁 당선인이 있는데 그분이 막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됐었죠. 됐죠. 크게 됐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음에 뭐 이게 시즌 2 시작할 때는 역사 특강을 듣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권한을 갖고 많은 의석수를 갖기 때문에 예. 자중하고 이미 힘이 뭔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건 폭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좀 보기 약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민주당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른바 야권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현직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런 목소리까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의장의 모습을 의식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번에는 제가 의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분들 발언을 들어보면은 김진표 의장의 지금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반드시 저지하겠다.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 검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할 말을 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더 앞장서서 나는 이재명의 앞잡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국회의장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그 4명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역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이 국회의장 이 후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동시에 뭐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저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매우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구애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면 의장에 당선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중요하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원들과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장상을 원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의 딱 단어, 슬로건 하나가 기계적 중립이 하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장으로서 형식적인,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해줘. 이러한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의견이 옳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주당이 친정이지만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주고 또 민주당이 옳다 하면 이게 또 친정이어서 민주당 편 든다.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 중립만 지킨다면 AI가 하면 되죠. 국회의장을. 혹시 민주당 입장 위주로 흐르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자리에 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막중한 책임감과 균형감이 생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 스탠스가 이제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명예로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회 21대 성적표를 보잖아요. 26,000건 발의됐는데 36%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양 당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의장으로서 기계적인 중립만 지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좀 강성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되시려고 좀 손을 든 부신들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 정말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죠. 2위가 국회의장인데 2위 위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른바 민심 넘어서 명심쟁탈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되는
규정을 변경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해서 어떻게 보면 추대해서 1등 되면 그걸로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1등하고 2등이 경선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구도가 돼 있다 보니까 명심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지금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이다 지금. 그러다 상황이 보니까 그렇다. 현재 어떤 그와 같은 경선 규정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나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라인이다. 이것을 강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협치고 뭐고 중립이고 뭐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장 룰 변경이 합당한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자,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총선 뒤에 민주당에서 많은 인물들, 중진급 5선, 6선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경험한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손을 들면서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냐. 지금 여야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일단 본회의는 열리는데요. 그 상황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여야 합의가 나온 내용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있는 내용 이거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제안을 했다는데 누가 거부를 한 건가? 뭔가 제안이 있었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지나더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생각컨대 누군가 거부한 것 같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요.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당시에도 그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지난 2월이니까 한창 총선 공천이 이뤄지던 시점의 얘기를 좀 뒤늦게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중순쯤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두 분 사이에 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뭔가 제안이 있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그 2월 중순쯤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얘기까지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중순쯤 공관위원장, 그럼 정영학 공관위원장이 되겠죠? 경기도 수원 출마를 제안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연락이 없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누가 거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굳이 대통령을 여기서 왜 꺼내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이 사실 뭐 공천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로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보면 유승민 전 의원님의 장점도 많은데 내부의 어떤 발전적인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비난보다는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라인 아닙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약간 그런 약간 듣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뻔히 유승민 전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굳이 거기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사실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날선 비판은 그동안 많이 했죠. 네.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왜 굳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둘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는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기 보면 충분히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네. 일단 제가 원래 질문은 누가 거부했다고 지금 보는 걸까였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하신 게 아니라 저는 격노해서 하셨다고 봐요. 격노요? 네, 격노.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하면서. 왜 그랬냐? 대선 때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격론을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날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 제가 방 찾아보니까 토론회가 끝났는데 악수하면서 또 언성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수원에 가서 당선되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심 사실 공천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총선에서 어떤 책임을 좀 나누고 싶고 또 어떤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그쪽 수원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는 또 유승민 의원에게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대통령이 느끼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렇게 악감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어떤 대선, 어떤 토론 과정에서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당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정영학 공관위원장은 왜 수원 출마를 제안했을까요? 당연히 수원 반도체 벨트를 쟁취하고 싶었겠죠.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공천으로 인해서 조금 잡음이 있으면서 인기가 좀 내려가니까 수원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불발됐다. 근데 과연 누가 거부했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뭔가 시간이 지나더니 연락이 없더라. 이런 내용을 좀 뒤늦게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뭐가 때만 되면 어떤 출마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질문도 좀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들어보시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이거 첫째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뭐 그때 배제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 그때 뭐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최진영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이 한 2달 뒤로 지금 보이는 뭐 잡힐 걸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여기 지금 출마 의사를 내비친 건데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계속 고민만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못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못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나오려고 했으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본인이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죠. 그래야 어떤 기여가 있고에 대한 어떤 내가 열심히 했지 않느냐 하면은 내 어떻게 보면은 정강 정책을 가지고 이 당대표로 깃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유경준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자기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약간 개인적인 요청을 받고 지원 유세한 그런 것 정도. 이외에는 사실은 총선에서 활동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당에서 딱히 역할 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부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역할이 과연
이게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수포당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포기의 당이다, 경포당이다, 경기도 포기당이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에 그럼 그만큼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설령 당 대표 당심 100%가 아니고 5대5 내지는 7대3으로 룰을 바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 상당히 낮고 실질적으로 이 선거는 전국 선거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선거 자금 모금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한계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만 하지 실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떤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벌어졌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배신자 낙인이 굉장히 강하게 잘 잡았다. 이런 분석과 평가가 통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보수층 일각에서 배신이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 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두 인물 모두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뭐 총선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꺼내놨는데 화면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제목이 이제 배신자론인데 지금 두 인물 모두 공통적으로 좀 뭔가 저게 잡혀 있는 거 아니냐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당시에 증세형능 복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 이게 강해졌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른바 공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문제로 사실 대통령실과 대립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다는 부분. 그래서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거 배신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김준호 국정행정관. 네.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전혀 다른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두 분 다. 대상은 다르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한 게 유승민 전 의원 아니냐. 최근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죠. 본인은 전향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승승장구하신 다음에 전향이요? 전향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시다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예.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나는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신 분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분에 대해서 배신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러면 살짝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억울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 제가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뭐 열심히 싸운 적이 있었나요? 뭘 배신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배신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걸 배신자로 또 몰아세운다는 건 일정하게 내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유전 위치에 오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어떤 한 분을 지금 떠올리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특정 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프레임이 씌운다면
나중에라도 복권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을 이렇게 옹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이게 자막으로 아래 하단 나가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하면서 용병 비슷하게 보수에 들어왔다. 그리고 배신이면 거기가 배신이지 왜 자기를 보고 배신이야. 이렇게 또 반박을 그러니까 하네요.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팩트인데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에서는 사실이어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 옹호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발 부탁인데 진짜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안는다면 이런 논쟁 하시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100%밖에 안 줬을 때에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대통령은 안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와가지고 배신자니 아니니 논쟁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반성할 것인가라고는 액션 플랜이 필요한 거지.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선점하려는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볼상사납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께는 제가 질문을 2개를 드릴게요.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배신자 그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배신이지 본인을 보고 왜 배신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자꾸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의도를 갖고 끌어들인 그러니까 거 본인이 아니냐고 계속 보시는 의식을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뭔가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니라 얘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배신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본인보다는 다른 쪽 저쪽을 보세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뜻인가요? 저는 그게 물타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당권에 대한 욕심도 있거든요. 안 좀 나간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그렇죠. 당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이 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염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당하게 이러이러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얘기하면 좋은데 본인이 가진 그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선 적절치 못하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 대권까지 생각한다면 상수가 돼야 됩니다.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의식하는 순간 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대에 나올까 봐 계속 그거를 주시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또 다른 질문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이른바 보수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있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지만 뭐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선거라는 과정에서 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께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 상황을 경강부회식으로 끌어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증세 있는 복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더 가지고 얘기하고 따뜻한 보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뭐 보수 용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꺼내놓으면서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또 반박하는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요즘에 등장하시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최근에 아주 여러 차례 걸쳐서 한 전 위원장을 압박하고 날석에 비판하는 입장들을 냈거든요. 근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소리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심규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의 한동훈 죽이기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팬덤은 더욱 강고해졌다. 팬덤을 더 오히려 더 강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여론의 판단은 끝났다. 자산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죠. 아무래도 지지자 같긴 하네요. 자, 이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 특유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SNS를 홍준표 시장이 활용하지 않았다면 중앙정치 뉴스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을 저격하면서 메시지를 내면 그게 홍준표 시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히려 한동훈 팬덤을 키우는 건 홍준표다. 지금 관련된 요즘에 반응들이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홍준표, 한동훈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 문에 맞서는 한동훈 물어뜯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면 정신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도 나왔다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공격을 그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만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않은 또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또 반응이 나오는 거네요. 최직련 변호사. 한동훈 팬덤을 키우는 건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100% 공감되죠. 100%입니까 또? 실제로 그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라고 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고 특히 2030 남자들을 상당 부분 끌어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30 남자들을 대표했던 것이 누구였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대표 아니었습니까? 전 대표. 그랬었는데 그에 대한 표를 상당 부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유승민, 홍준표의 공통점은 차기 당권, 나아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린다라는 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구도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2030 남자들이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많은 표가 가니까 결국 그에 대한 어떤 그 견제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림으로써 2030 세대에 대해서 또 자기 세력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댓글 좀 그만 써라 해도 그만두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존재감을 나타내고 중앙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문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지금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유승민 대표가 따뜻한 보수 그리고 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그런 정책으로 본인이 승부를 해야 되듯이 홍준표도 본인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보수에게 호소를 해야지 계속 한동훈이 뭐 했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수사해서 45년 구형했다.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이 그 법무장관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은 훨씬 더 가까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중진으로서 본인의 어떤 기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딴지 거는 모습은 결코 저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욱 중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등장하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가만히 보면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보수 용병이라고 폄하를 했고요.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폐쇄자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두 정치인이 한 전 위원장이라는 한 명을 향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진짜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대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정도 욕도 안 먹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어느 선거에서 108석 얻은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욕을 덜 먹은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난사를 받아요. 난사를. 왜? 한 사람이 난사가 난사가 돼야지만 자연스러운 난사가 거다, 돼야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정도라면 난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한동훈 죽이기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럼 한동훈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 선거 문제 관련해서?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어떤 비판마저도 충분히 감내하는 것이 선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진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짜 이게 선거 정치적 공학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잠깐 달라졌어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한동훈 같은 인물이 향후에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이끌어갈 만한 수준도 안 되고 한 행위를 봐서도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계속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안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 진심은 싫어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김기웅 전 부대변인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아까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보수 용병 뭐 폐쇄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 두 정치인은 본인이 보수라는 이 땅에 오래 나는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경험이 쌓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심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왔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또는 약간의 폄하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저도 선거 때 수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면 뭐 선거 운동을 하기 때 많이 맞이하는데요. 선거가 끝났을 때 허함이 있습니다. 뭐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선거도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뭐 허함과 그다음에 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홍준표 시장이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또 심평 변호사든 끊임없이 얘기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경우가 부쩍 많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맞습니다.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본인만 얘기해서는 스피커로서의 존재감이 좀 부족할 때 공격하거나 누구를 비교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주목도가 있는 인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안 된다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님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님도 그렇고 본인 얘기를 했을 때보다 한동훈이나 대통령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걸고 넘어졌을 때 또 기사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도 있지만 결국은 더 존재감을 키운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진정한 라이벌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사그러들 수 있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링에 올라오고 싶은데 좀 간을 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데도 별 반응이 안 나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 전 위원장 관련돼서 팬덤 얘기도 꽤 많이 정치권에서 거론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나타났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별 입장 안 내고 있어요. 근데 팬덤들은 움직이는데 팬카페 위드 훈이가 있죠. 2주 만에 회원이 10,000명이 늘었다 그러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직 사퇴 후에 지지자들이 팬클럽으로 많이 몰려와서 늘었다. 현재 회원이 한 37,000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화환 250개가 넘는 화환이 뭐 국회 정문 앞에서 쭉 나열 이게 서 있었죠. 그렇게 화환 전시라고까지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기싸움도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예요. 한쪽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자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한동훈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왜 팬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수는요 지지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TK의 전통적인 지지자,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PK, 약간 야성이 있는 중도 보수층,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권에 있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권 주자를 찾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건 대권 주자, 라이징 스타가 없으면 힘을 잃잖아요. 생동감도 잃고.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관심이 끌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층이 더 집결하는 거죠. 결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 있는 진행 중인 배신자 프레임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배신을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됐고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건 맞지만 국민의힘을 배신한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세가 커지면 당연히 그 배신자 프레임이 커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인기를 가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배신자 프레임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주춤하니까 어떤 당내의 지지자들은 라이징 스타일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보여줬던 어떤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썩 그리 좋지는 않죠. 부담스럽다. 네.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마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타난 인물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제주도 가가지고 한 말씀을 했는데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그런 법무부에 올라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조회수가 300만 건이 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구원투수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기에 빠졌던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12월 말에 내가 9회 말 이사에 정말 공이 별로 안 좋아도 휘둘러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홍준표 시장이나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견제구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견제구는 던져도 데드볼, 그러니까 힛바이 피치볼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견제구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어떻습니까? 야구를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져서 맞아버리면은 그 팬들이 야유를 던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국민의힘 노쇠한 리더십을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 지금 아까 신기진 교수 같은 경우에도 73년생 훈이 X세대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 이런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적어도 자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면은 연세 드신 분을 비롯해서 젊은 분들도 한동훈에게 공감하는 이런 부분은 마치 우리가 셀카를 자꾸 찍는다고 하면서 홍준표는 시장은 뭐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2030 세대의 인스타 감정인데 그런 감성을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보수 측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낡은 감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죠. 최인영 변호사가 뭐 야구의 비유, 뭐 인스타 얘기하면서 막 쏟아내셨는데 최인영 변호사도 X세대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저는 가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팬덤 정치 나쁘다고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 않았나요? 민주당 쪽에서 팬덤 팬덤 정석이 정치는 됐을 민주주의를 때. 파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가 그거였었어요. 한동훈의 팬덤 정치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팬덤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건가? 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일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불만 제기를 또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참패를 했으면 108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제가 또 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 거기 총대를 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0.73% 졌을 때 쉬라 그랬잖아요. 뭐 당대표 나오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 상황에 맞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내가 이쪽에서 진행되는 정치는 모두 좋은 정치가 되고 저쪽에서 하는 정치는 모두 나쁜 정치가 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 정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을 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토론할 때 저런 팬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정치의 어떤 진일보하는 내용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거가 졌으면 전 거기에 맞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예를 들면 홍준표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또 누구죠? 저 이번에 나왔던 누굽니까? 갑자기 누구죠? 저기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요. 워낙 자주 안 나오시는 분이어가지고 벌써 잊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저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싸움을 하면 되나라는 말씀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하셨고 선거를 책임진 분이라면 좀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아까 아니 팬덤이면 같은 팬덤을 같이 평가해야지 왜 다르게 보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드훈입니다. 위드훈이가 팬카페 이름이 무슨 수박 당도 리스트를 만듭니까? 그래서 총알이 한 방 있다고 하면 쏴버리겠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겁니까? 그 품격과 하는 말의 차이. 결국은 아까 김정욱 그 행정관님 교수님도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훈이는 지금 해봤자 제가 아까 3만 7천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봤더니만 오늘 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3만 8천 명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급격히 늘어서 양질이 전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과 같은 그런 품격 낮은 그런 얘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분들의 발언을 가지고 그 전체에 있는 모임들이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과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그 팬카페에 가게 되면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광신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형식의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들이 언론에서 중요한 것으로 부각돼서 팬덤 정치가 나쁜 것으로 얘기되는 것보다는 그 팬클럽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평론가 입장이나 정당의 입장에서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정치에 냉소하는 것보다야 정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쁜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배워서 참여라고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볼 때 여야 모두가 좀 좋은 순기능 방향으로 좀 이동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싶어요. 이제 팬덤 얘기로 토론하시는데 제가 다른 두 분께도 한 30초 드릴까요? 뭐 팬덤 얘기 지금 팬덤을 비교하면서 두 분이 토론하셨는데 강성필 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유튜브 100만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개딸이 100만 개딸입니까? 100만이면요. 웬만한 큰 도시 하나예요. 그 도시 시민 전체가 개딸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부 강성층도 있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팬덤 정치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장은 뭔가 폭력적으로 해서 내가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소위 말해서 입막음까지 하는 상황까지 도래된다면 그거는 뭐 여야 가리지 말고 그거는 좀 잘못된 팬덤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 쓰면 든든한 지원군.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큰 부담. 팬덤이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요? 아무튼 정치인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네요. 자, 다음은요. 지금 여당 내에서 빈자리들이 꽤 있어요. 그 자리를 지금 채워야 됩니다. 근데요. 이 자리는 하시겠다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후보 0명.
급기야 경선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눈치를 보는 걸까요? 눈치를 본다면 어디 눈치를 보는 걸까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기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일을 5월 3일에서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시간을 좀 벌어서 이철규 의원님이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늘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억측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 드리고 빗나간 예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등록일이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실 경쟁을 하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다음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다, 손 드신 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9인 안에 빠진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사실 2020년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정당 패배였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원내대표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진들이 굉장한 많이 출마를 했어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요, 4년 지난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후보가. 그리고 선거도 원래 오는 3일이에요. 뽑는 날이 의원들 투표가.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뭐 등록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미룬 거예요. 시간을 더 갖자는 거예요. 이거요. 최인영 변호사.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왜 아무도 없는 겁니까? 지금 뭐 눈치 보는 겁니까? 아니면 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독배. 독배. 독이 든 잔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원내 대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즘 쉽게 말하면 법인 카드도 쓸 수 있고 이게 이런저런 어떤 당의 지도부 리더잖아요. 리더. 예, 실질적으로 당내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당 대표라고 국회의원들의 빼고는 대표예요. 그렇죠. 플로어 리더라고 하고 예전에 원내 총무라고 했었죠. 예.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그 여당 당 그 원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저 또한 경악스럽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총선 후유증 내지 패배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이번 5월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각종 3특검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각종 특검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페이스에 넘어가가지고 배신자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합의를 덜컥 해주면 또 배신자 소리만 듣지 좋을 게 없다. 그렇죠. 결국은 플러스 될 내 어떤 정치 경력에 플러스 될 내용은 별로 없고 마이너스 될 내용만 죄송합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까? 결국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원장도 겨우겨우 3교 처리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것처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차려놓은 상에 먹을 것 별로 없는 그런 상이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누구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급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나오실 한 삼선용 되신 분한테 혹시 전화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나와주세요. 지금 좀 전화 드릴까요? 지금 최인정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독배라 그랬어요. 이게 독배를 들은 자리니까 어렵다. 근데 그 독배의 이유가 보니까 민주당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 혹시요 최근에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출마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의견이 막 갈렸거든요. 혹시 지금 연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이철규 의원의 출마 또는 출마 봉쇄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원내대표가 요즘 인기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니라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인기 있잖아요. 그건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훨씬 인기 있는 자리예요. 할 게 많잖아요. 당대표는 대통령이 있어서 돋보이지 않지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정책을 조율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자리입니다.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이 인기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럴 때 원구성이라든지 사안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해놓고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그래서 앞으로 3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그 극한 직업을 택하기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독배 또는 극한 직업이다. 좋을 게 없는 자이다. 지금으로선 다음번에 하지 왜 지금 하냐. 약간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런 상황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쟁할 만한 다른 중진들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여당 내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기분 나쁜데요.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모습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혼자 단독 출마하고 단독 당선된다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악역을 자처하겠다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거 그게 진짜 악역일 것 같다는 생각. 약간 부정적인 목소리인데 특히 나경원 당선인은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래서 이른바 나이 연대 소리 돌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래서 약간 좀 이철규 원내대표론 주장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약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태훈 충남지사 친윤 인사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입니까? 라는 반대 입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역시 친윤으로 꼽히는 의원이에요. 총선의 가장 큰 책임자다. 염치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면서 이철규 의원을 거론합니다. 김기웅 전 부대변인. 네. 친윤 인사들도 일단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원내대표론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특히 배현진 의원은 이철규 의원과 한테 좀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 하나 저희가 친윤과 비윤, 뭐 그런 반윤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변화해야 된다 그런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뭐 아까 제목 타이틀에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느냐 본다면 저는 눈치를 보고 있다면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꼭 비윤이 무조건 이철규, 친인 이철규를 싫어한다,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들은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야당이 볼 때 그런 친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선거 이후에 또다시 친윤이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누가 내가 이거를 공격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좀 목소리가 모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자중의 시간 뭐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여론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앞서서 나경원 당선인 나이연대 그걸 꺼내면서 불쾌하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는 건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둘씩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늘어가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김태흠, 배현진, 나경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흐름을 가장 잘하는 분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여론도 듣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어떤 흐름, 이 대통령실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소위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정적인 기류의 설들이 국민의힘에 퍼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문제 제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영수회담 이후에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변화된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이철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철규 당선인 같은 경우 원내대표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저 정도의 어떤 힘이라면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는 의심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나왔을 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카드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원내대표 요 사안과 관해서 사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게 또 소개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루 없다. 뭐 중립적인 입장이고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해받을 생각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부는 당선인인데요. 자, 그 주제로 가보죠. 유죄 확정돼도 정치는 계속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짐작되시죠?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유죄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많죠.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요.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뭐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유죄 판결 나오면 승복한다. 그리고요, 요 대목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대선 얘기는 좀 성급하고요. 의정활동 집중합니다. 두 번째,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본인은 정치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고 밝힙니다. 앞서서도 최근 며칠 전에도 관련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만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다른 어떤 국면이 벌어지면 또 그 국면에 맞추어서 저의 또 최선을 다하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한 상황에서 정치의 길을 계속 간다 이거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의 길 걷겠다는 조국 가능할까? 지금 뭐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런 걸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년 실형을 일단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형이 다 끝난 뒤에도 피선거권이 2년이거든요. 요거에 2년 실형을 살게 되면 5년 제한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정치의 길을 계속 걷겠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걸까? 이건데요. 최진녕 변호사?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옥중에 계신데도 출마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뭐 득표도 굉장히 얻었는데 그럼 송영길 대표와 같은 길을 걷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법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무시할 수가 있냐 하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법으로 위반으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에서 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숙하고 기다리라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하고 나는 사법부 판단을 있다 하더라도 비법률적 방법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그 판단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결국 이 상황이 됐었는데 개인의 어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손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2년이 확정되면 2년 플러스 실형 선고하고 나와서도 5년, 그래서 7년 동안 국회의원의 출마 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정당법에 의했을 때도 각종 자격 정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고문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당 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공직을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게 빨리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는 강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요. 절대 내가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대법원에 대한 저는 시위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행태가 과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법원이 신속한 어떤 판단을 해서 2심 판결해서 정말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한지 바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사법부가 할 직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사법부에 대해서 막 얘기까지 하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예.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2년 실형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5년 동안 자격정지예요. 그럼 7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면 아닙니까? 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 사실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부 무죄가 나와가지고 파기환송 된다느니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파기환송되면 또 2심 가서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바로 대선 가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우리의 사법부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있으세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사법부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조국 대표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대법원을 한다고 한들 그 압박을 받을 대법원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를 판결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여기 소나무당 케이스입니까? 근데 이제 소나무당도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떤 대통령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다. 그저 좀 희망사항 같은 얘기다. 제가 뉴스와이드 단독 뭡니까? 단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 조국 지금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의 변호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변호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때 그걸 맡으셨던 분이에요? 해서 영장을 2번씩이나 기각시켜줬던 그분이 부장판사 출신이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뵀는데 결국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받지 않고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따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유죄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투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무죄라도 나오려는 걸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니냐.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이런 취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와이드를 통해서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 변호인께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단독을 얘기하셔서 그냥 특정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30초만 좀 말씀하세요. 저는 조국 대표가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1인 정당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유죄가 나와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를 명백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우리가 징역을 갔을 때 산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때운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징역을 사는 게 아니라 징역을 지금 때운다. 때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저렇게 오만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도 또 꺼내놨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어떤 만찬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가시겠죠. 그런데 술도 하실 수 있습니까? 술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못 마시겠죠. 김기웅 정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까요? 조국 대표를? 아니
조국 대표도 본인은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하는 제가 볼 얘기를 때는 하네요. 조국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으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싶은데 제가 볼 땐 질문도 조금 이상하지만 답변 또한 뭐 이해는 가지만 왜 그러신지. 아무튼 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종욱 중앙정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셈이 됐어요. 그 전에 또 조국 대표를 만난 다음에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이렇게 만나고 와? 제가 볼 땐 조국 대표도 못 만나는 걸 알면서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1년 6개월 동안 제1야당 당대표도 안 만나주신 분이 갑자기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조국 만나주겠습니까? 의석주 12석인데. 그리고 악연도 엄청난 악연이 있는 그렇죠, 사이 악연이 있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밥 먹으라면 밥 먹으러 가겠다는 얘기는 저는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 안 먹으러 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밥 먹으러 갈 텐데요. 밥 안 먹은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술도 먹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술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 같고요. 아무리 조국 당대표가 만나자고 얘기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서로 술을 좋아하니 만나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땐 저런 방식의 정치적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본인이 계속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제 이게잖아요. 운전하더라도 정치 계속 이건 네모난 세모 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는 앞으로 계속 윤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조국 혁신당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발언들이 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뭐 분석이신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두 명의 인물 관련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저 사진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동시에 등장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 경고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치라고 돼 있네요. 경고와 사치.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볼까요?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또 꺼내놉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로 돈 얘기만 하죠. 역시 한국의 군대 철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해야 되나? 또 불만 표시를 했네요. 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 돈 얘기 같네요. 아무리 봐도 돈 얘기 같아요, 지금요. 이런 얘기 꺼낸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잘 합니다. 들어보시죠.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And I give them great credit. We've been defending them for many, many decades, as you know. Many, over 8 decades.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기웅 부대변인. 아니, 주한미군 4만 명이라고 과거서부터 계속 4만 명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2만 8천 명 정도라거든요. 이거 일부러 알면서 부풀리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사꾼 아닙니까? 그다음에 쇼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부분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해도 크게 저희가 뭐 크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부르는 거죠. 크게 부르면서 가는데 사실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고 그러면 아주 단순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4만 명이 있다. 거기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은 부자다. 돈 더 내라.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아주 거예요? 단순한 그러면은? 겁니다. 단순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나누는 거죠. 이념은 어떻게 본다면 이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돈 문제가 더 중요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서는 계속 이런 걸 반복할 거고요. 결국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또 부각시키면서 나는 바이든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할 것 같습니다. 강성길 부위원장,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대선 경쟁 중에서 아직 뭐 당선이고 뭐고 이게 결정도 안 되고 그냥 가능성만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이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협상을 좀 조기 개시했다 그러네요. 2026년도부터 적용될 거를.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면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해질 걸 삼아서 지금 빨리 서두르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분이 인터뷰를 봤는데요.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협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번복한다, 요구할 또. 것이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뉘앙스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이다? 맞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아메리칸 온리, 오직 아메리카밖에 없다라는 기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 4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어려워질 거다. 근데 그 트럼프가 지금 한국 부유한 나라다, 돈 내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많이 냈습니다. 2016년에 9,441억 냈고요.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났을 때는 1조 389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3.9%를 또 증가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내는 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의무를 덜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저희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혹시라도 재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 뭐 안보 얘기하면서 꼭 돈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전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되면 어떤 상황이 볼까 긴장하고 있다 그러죠, 지금요. 다음 사진 다시 한번 불러줘. 2명이 등장했잖아요. 지금 경고가 이 얘기였고요. 우리 보고 좀 들으라고 자꾸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사치, 김정은 위원장은 사치로 돼 있어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숭고하고 엄숙한 경위로서 정정이 맞이 50여 상상의 행로에 불멸의 사유와 더불어 길이 빛날 구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완벽한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갈 4월 5일 완공을 앞둔 화성지와 같이 애국열로 충만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전력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물건들이 좀 잔뜩 있네요.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은 일가 초호화판 생활인데 일단 김정은 소유 영국제 요트가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이런 걸로 즐기고 있군요. 그리고 이 공개 활동대 여기 뭐 북한에 있는 이 일가들 있잖아요. 뭐 한번 치장하면 그 세트 보면 한 2,600 정도는 너끈이 넘는 정도의 치장을 하고 다닌다 그러네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김정은 친인척 한 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연간 한 8,300억 정도로 사치품 쓰고 있답니다. 저 정도 규모로. 근데 8,300억은요. 이걸 북한 분들이 1인당 하루에 8,300억이면 이 일가가 하루에 한 2,300만 원씩 쓰는 돈이래요. 근데 이게요, 이 규모는 북한의 연간 곡물 부족분을 거의 다 메울 수 있는, 살 수 있는 돈이라 그러네요. 최인영 변호사. 네. 만성적인 식량난 속에 엄청난 사치품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는 거죠. 결국 인민들은 정말 강냉이죽도 못 먹고 이 밥에 쌀은 제대로 못 먹고 최근에 지금 그림이 나오듯이 꽃제비를 넘어서 성인들조차도 지금 저렇게 아사하기 직전인 모습이 모습이죠. 동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김정은 친인척 100명이 연간 8,300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인당 83억. 1인당 83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소비로 그 과소비하는 것이 7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하루로 지금 한 2,200만 원 이상 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있기 어려운, 미국에서도 최고위층도 있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나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같이 좀 비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비난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한 장 더 볼까요? 지금은 일가 얘기잖아요. 근데 일가가 아니라 이제 특권층이 뭐 한 몇만 명 된다는데 1년에 선물 정치로 한 2조 5천억 정도 쓴대요. 그런 고급 차량이라든가 어떤 수입 무슨 뭐 사치품들 이런 거를 선물을 주면서 통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관련 목소리 듣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민생과 인권을 외면하면서 오직 핵미사일 개발과 체제 보위에 몰두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수 행정관 저렇게 2조 5천억 정도를 1년에 서로 선물을 주냐고 이제 특권층에게 굉장히 고급 승용차 이런 걸 준다는 거잖아요. 역시 뭐
결속하자 이겁니까? 그럼? 예, 제가 뭐 이 부분들은 제가 논문을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카이다가 계속 추적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수령 경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주석 펀드라고 하는 거에서 수령 경제를 가고 대체적으로는 전체 북한 경제에서 3분의 1 내지 4분의 1까지 추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그 수령 경제의 돈을 가지고 관료들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교환 관계예요. 충성과 어떤 호혜의 교환 관계를 통해서 통치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김정은 때만 특이한 게 아니고요. 50여 년 이상 지탱해왔던 통치 방식의 이런 방식 자체가. 북한의 보통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경제가 예를 들면 경맥 경화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저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거고 이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걸 바꿀 거냐? 왜? 이걸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관료 체제가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유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고육지책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하고 있는 소위 수령이 저런 식의 행태를 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모습까지 좀